탄원서는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오늘은 탄원서 작성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탄원서가 효과가 있는지, 제출하는 게 좋은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탄원서 한 장으로 어떤 효과가 특별히 발휘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탄원서라고 하는 거는 가족 간 사회적 유대관계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형식적이나마 그래도 제출하는 것이 낫습니다. 탄원서는 작성 요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진정성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탄원의 방향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일단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냐 없는 사건이냐, 단기간에 또는 우발적으로 일회성 이런 범죄냐, 아니면 아주 장기간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탄원이라고 하는 것은 호소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사정을 좀 봐달라고 호소하는데,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언급이나 그 아픔에 대한 공감, 피해 회복에 대한 어떤 노력이나 이런 언급이 없이 그냥 잘못한 사람 좀 봐줘라 하면은 선처를 해줄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반드시 피해자에 대한 어떤 죄송함,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100% 피해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다 못했는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해자의 형편이나 사정도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선처를 해준다면 어떻게 피해 회복을 더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탄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죄에 있어서 탄원을 하면서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효자다, 이렇게 탄원을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기록에서 이 사람은 굉장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나 있는데 이 사람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탄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인성이나 성격, 품행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이 다시 사회에 복귀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만약에 직장 동료다 그러면은 직장 동료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겠죠.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선처를 해달라 이런 것보다는 그 선처를 해주기 위한 사실관계를 나열해야 되겠죠. 유능하고 대인관계가 좋고 일처리 아주 잘한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은 직장 동료로서의 탄원은 100% 다 한 것입니다. 그것이 효과가 없더라도 그 이상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족관계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피해자에 대한 위자가 먼저고, 직장 생활에 얼마나 지장이 있는지 이런 점들을 그 후에 언급을 해야겠죠. 단순한 지인 관계도 있습니다. 사실 단순한 지인은 탄원서를 쓰는 게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해관계인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나와야지만, 구속에서 풀려 나와야지만 제2, 제3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관계다, 또 다른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한다, 이런 사람들이 더 큰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선처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 일단 말은 되죠. 그렇지만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그냥 무작정 좋은 사람이다, 선처해달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탄원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으로는 포괄적인 언어 또는 결론적인 언어, 이런 것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결론적이고 포괄적이고 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법조인들은 결론을 내는 단어들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결론은 본인이 내는 건데, 검사나 판사가 결론을 내야 되는데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러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탄원서의 마지막도 보통 선처를 구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선처를 구한다는 것은 다분히 형식적이죠. 또 존경하는 재판장님, 다분히 형식적이죠.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재판장을 존경한다고 하는 게 와닿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선처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요소들, 이 사람이 왜 필요한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랬으면은 그 사람으로부터 감동받았던 에피소드를 하나 차라리 적어주세요. 그러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또 주의할 점 하나는, 탄원서 작성 방법을 잘 모르니까 검색을 해서 탄원서 작성 요령을 습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걸 대행하는 행정사도 있고, 심지어는 변호사 사무실도 그걸 대행해 준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탄원서나 반성문 마찬가지인데요. 진정성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은 앞뒤 바뀌어도 상관없고요. 설자, 어휘 좀 틀려도 돼요. 오히려 진정성이 묻어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내가 이 사람을 돕고 싶은지, 공감하고 싶은지를 표현하는 거니까요. 절대로 대행은 하지 마세요. 물론 최소한의 형식을 알기 위해서 참조는 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내용은 남의 손을 빌어서 작성하지는 마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이 탄원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형식을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또 기입을 해야 되는지, 뭘 첨부해야 되는지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서류를 누가 작성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신분증을 첨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인감증명서까지는 필요 없고. 근데 신분증이 첨부 안 됐다고 해서 탄원서의 효과가 뭐 없는 거냐,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 서류가 판사님의 심리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분증을 첨부를 하시고, 그렇다면은 그 신분증 안에 기본적 인적 사항은 나와 있으니까요. 탄원서에는 날짜와 성명, 오히려 핸드폰 번호 정도 이렇게 남겨주시고 신분증 첨부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제목 붙이고요. 사건 번호는 굳이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제출하기 때문에요. 직접 제출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건 번호 적지 마시고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런 말도 굳이 쓰지 마시고, 나와 피고인과의 관계, 형사재판에서 많이 탄원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피고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부터 어떻게 알아왔는지, 이 사건하고 관련이 있으면 관련이 있는 정도, 없으면 그냥 언급하지 마시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느낌, 구체적인 에피소드 넣으시고, 그래서 이 사람은 좀 감명을 해주면, 선처를 해주면 어떠어떠한 삶을 살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요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탄원서 작성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1프로 변호사 김기형이었습니다.